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논술 천재 36강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사고력은 크게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최근 논술 문제는 논리적 사고가 거의 6, 70% 정도 나오고요. 합리적 사고가 2, 30% 정도 나오고요. 3, 40% 정도 나오고요. 창의적 사고가 한 5% 미만이면 5% 내외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간혹가다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조금 적용하는 데 좋겠죠. 기본적으로 창의적 사고 문제를 대학들이 안 내는 가장 큰 이유는 해봤자 애들이 못 써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적인 어떤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 창의적 사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창의적 사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주면서 풀리게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창의적 사고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창의적 사고를 학생들이 이제 크게 착각하는 것이 그냥 기발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창의적 사고는 기발한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 숙지하고 그것에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아간 사고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창의적 사고인데,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내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내면 그냥 글짓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그냥 글짓기 시험이 돼버리니까 대학에서도 아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수준이 이런 문제까지 풀 때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창의적 사고 문제를 빼는 어떤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다시 조금 늘어나는데요. 요거는 이제 논술로 이렇게 어찌됐건 조금 뛰어난 학생들을 뽑으려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시 조금 느는 추세가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관련해서 문제를 자주 내는 대학들이 연대, 그죠? 인하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자주 내는 대학들이고요. 가끔가다 이제 다른 대학들도 조금씩 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392쪽에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창의적 사고입니다. 창의적 사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 기준. 여러분 주변에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천재거나 또라이거나, 그죠? 뭔가 특이하잖아. 변태스럽거나 천재거나예요. 창의적 사고를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관점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최고야, 돈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한단 말이죠. 창의적 사고는 아니야.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돈이 아니라 우정이야. 어때요? 우리가 볼 때 뭔가 이상한 놈처럼 보이겠죠.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보는 어떤 기준,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관점과 기준으로 보는 것을 창의적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 기준이 창의적 사고의 첫 번째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 창의적 사고는 대학에서 한 10에서 5%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말이야 좋죠.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근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좋지만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보면 어때요? 그건 창의적인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쓸데없는 시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 사고라고 할 때 그 창의적인 어떤 관점이나 기준이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 사례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바로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천적 의미. 실천적 의미라고 하는 말은 윤서 시간에 자주 나올 텐데, 실천이라고 할 때 사탐 시간이나 윤리 시간 혹은 논술에서 실천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윤리 도덕적 실천을 말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
바람직한 어떤 행위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천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 행위 혹은 윤리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어떤 기준이,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천적 의미가 없는 새로운 기준은 그냥 하나의 놀이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이제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실천적 의미, 현실적인 어떤 유용성 혹은 지금 당장의 유용성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혹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현실적 유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탁상 공론에 지날 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교조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의미라고 할 때 창의적 사고는 반드시 어떤 현실적 유용성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첫째,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보죠. 우리 배운 걸 통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 오른쪽에는 항상 제가 사고하는 주체를 두고요. 왼쪽에는 항상 사고의 대상을 둡니다. 자, 제시문들과 관련해서 제시문들은 전부 다 A라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A와 관계없는 B라는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시문을 내가 비판하면서 B라는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현실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제시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구조상 제시문에 있는 창의적 사고는 제시문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함을 여러분들은 입증하는 글을 쓰셔야 된다. 결국에는 창의적 사고는 제시문에 없는 혹은 새로운 기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연대 기출 문제네요. 그죠? 2013년도 수시 인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뭐 안 풀어봤으면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요건 실제 대학에서 기출된 문제니까 뭐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라. 자, 연세대 논술 문제의 특징은 이렇게 어떤 제시문을 참고하는 것 없이 도표나 그래프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길 요구하는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해석하라, 설명하라 문제가 참고해야 될 이론적 텍스트를 주는 경우, 개념적 텍스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연대는 2번 문제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제시문이라든지 도표를 그냥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가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자, 평가시오죠. 평가는 뭐죠? 비판이죠. 비판 대상의 논리가 분명히 잡혀야죠. 가가 어떤 논리를 쓰고 있는지. 자, 논제를 보세요. 논제에는 주제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주제. 지금 이 가와 나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 즉 쟁점, 문제 상황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이 문제를 봤는데도 문제 상황을 저하고 이렇게 논술을 같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거나 막 글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찌됐건 지금 여러분 요거 안 쓴 학생들은 반드시 지금 쓰세요. 쓰고 지금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쓰고 듣는 거랑 그냥 들으면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개념어가 없네. 개념어 주제가 없네. 이 문제는 어떤 주제, 어떤 딜레마, 어떤 쟁점을 담고 있을까? 문제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쟁점이 뭘까? 이 쟁점을 1차적으로 명확히 찾는 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뼈대가 뭐죠? 가의 논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가의 논리 구조, 평가 대상의 논리 구조를 찾아야죠. 가는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어떤 이유 근거에서 한다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고 가를 평가한다? 글이 3,000%로 빠집니다. 요약 정리하는 글이 되기 딱 좋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해석한 것을 가지고 보았을 때 가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지, 논리적 비판입니다. 가의 근거에서 가의 주장이 도출되지 않는지, 그죠? 근거의 타당성이죠. 그죠? 가처럼 주장하게 되면
현실에 뭔가 문제가 생겨 주장의 문제점이죠. 그죠? 논리적 비판 아니면 합리적 비판을 즉 나를 읽어낼 때 내가 읽어낸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즉 논리적 비판에 해당되는지 논리적 평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합리적 평가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내가 해석한 것이 가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논제를 보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지 제시문 보고 논제에 끼워 맞추시면 평범한 글을 쓰게 됩니다. 특히 연대 문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논제를 보고 글의 어떤 방향성을 잡지 않고 글을 쓰게 되면 단순히 제시문에 치여서 제시문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첫 번째 뼈대가 나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라. 자, 나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이게 다예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멘붕이 조금 많이 왔죠. 뭐 연대는 이런 형태의 문제 자주 냅니다. 나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라. 자, 제가 창의적 사고가 뭐라고 했죠? 창의적 사고가 뭐라고 했죠? 새로운 관점 기준이죠. 이 문제는 대놓고 나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나에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고요. 그죠?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걸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라. 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은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들 어떤 기준에서 볼 거예요? 관점과 기준.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관점과 기준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무엇을 떠올리라고 했죠? 교과서 과목을 떠올리라고 했죠. 교과서 과목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최상위 기준입니다. 최상위 관점이에요. 자, 다이아몬드 원석과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경제적 관점에서 볼 수 있죠. 그죠? 과학,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요. 원석을 가공하는 어떤 과학 기술을 통해서 보니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졌네요. 훨씬 더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부가가치가 창출됐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아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만든 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통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물방울 형태로 안 깎죠. 조그맣게 깎습니다. 그죠? 표면적을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깊이가 깊기 때문에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원석 자체가 커야 돼요. 보통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 정도 나올 거면은 일반 다이아몬드가 10개는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어찌됐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자연을 가공해서 일단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은 뭐 제가 뒤에 제시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할 텐데 그림이 나오면 그림이 들어있는 요소가 있죠. 원석과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될 건 어떤 특정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다이아몬드를 캐서 어때요? 부가가치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때요? 환경이 파괴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관점으로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뭐 여러분들 교과서 배웠으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만든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뭐죠? 이거 누가 소비하나요? 아니, 고소득층, 사치품이죠?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의 생필품이 아니잖아.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어떤 분배의 불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강산이 있는데 유명한 영화도 있어요. 브래드 피트가 나온, 기억이 안 나네요. 실제로 이제 다이아몬드를 캐는 광산이 상당 부분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캐고 노동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임금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 광산주들은 떼돈을 벌죠. 이 다이아몬드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또 귀금속 그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죠?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광산을 사서 캔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시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유태인 카르텔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치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뭔가 부가가치를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 원석과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교과서의 과목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논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의 견해를 쓰거나 할 때 교과서에 들어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과목은 최상위 기준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어떤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나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요구할 때, 대학이 요구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른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명확히, 관점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 관점으로 일관되게 글을 썼으면 타당한 글이다. 자, 근데 다양한 관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2개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면 2개의 기준으로 가를 평가해야죠. 그러면 글은 500자, 500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한 거 뭐 300자, 그 다음에 A의 관점으로 해석한 가를 평가한 거 300자, B의 관점으로 평가한 거 300자. 안 그러면은 뭐 3가지로 했다. 그러면 3개를 합치면 되죠. 그죠? 바로 가는 겁니다. 나를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가에 나타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 300자. 나를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가에 나타난 어떤 논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뭐 그 다음에 나를 환경적 관점에서 보면 가의 논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300자, 300자, 300자 이렇게 해서 대략 3덩어리, 다양한 관점을 3기준으로 만들어서 글을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설정했고 찾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자, 더 나아가서 나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발한 관점을 찾았는데 이 찾은 관점이 두 번째 요구사항인 가를 평가하는데 도무지 쓸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기발하게 찾았던 관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를 평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일단 가를부터 봅니다. 그런 다음에 역으로 나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쓸 때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방향이나 패턴들이 가라는 제시문 폭 안에서 놀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다양한 관점으로 조금 해석해 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것들을 조금 찾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어떤 글을 쓰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이다. 알겠죠? 그게 사고를 더욱더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다 넣어두진 않았는데 넣어두지 않은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의 논지를 평가시오는 요거는 뭐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고 평가시오는 앞에서도 누누이 뭐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두 번째입니다. 확대 축소. 자, 창의적 사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관점, 기준을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유비입니다. 유비나 대치. 뭐 사실 확대 축소랑 유비 대치는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약간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분을 해 놓았어요. 자, 봅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집에서 바가지가 새면 밖에 나가도 샌다라는 거죠. 그죠? 집이라는 공간을 확대시켜서 밖으로 넓혀봐도 어떤 거예요? 유사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범 사업을 하죠. 교육계도 마찬가지로 시범 사업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각종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해보니까 어떤 오류들이 있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걸 수정한 다음에 전체로 확대할 때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합니다. 그죠? 반대로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챙겨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확대 축소를 통해서 좁은 범주와 넓은 범주 사이의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구별돼야 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조금 찾아보면 좋은 글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 문제는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같은 영역에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좁은 범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조금 넓혀봤더니 어떻게 나타나더라. 반대로 넓은 범위에 일어났던 일이 좁혀봤더니 어떻게 디테일한 것이 다르더라. 요 사고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를 묻는 겁니다.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잠깐 정지를 했다가 직접 풀어보시고 풀어보지는 않더라도 일단 논제랑 제시문은 꼼꼼히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다듬은 다음에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시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구조는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설명해야 될 것이 뭐죠? 왼쪽에 있습니다. 나를 설명하시오. 나를 설명하시오. 무엇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합니다. 뭘 가지고? 가의 관점, 기준에서. 그죠? 그러면 가의 관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개념화해야 되고, 나에서 설명해야 될 대상도 명확하게 개념화해야죠. 뭐죠? 개념적 사고입니다. 설명해야 될 대상을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설명해야 될 대상도 구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제시해야 되고, 이 설명해야 될 대상을 가에 나타난 어떤 관점으로 적용하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더라. 왜냐하면 어떻고 저쩌고. 자, 그래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1번 개념적 설명, 지시적 설명이죠. 나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 바로 가에서 보면 이거야. 지시적 설명입니다. 즉 가에 나타난 개념적 언어로 나에 나타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설명, 지시적 설명이죠. 두 번째, 나와 같은 현상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나 원인을 가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야. 자, 나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의미는 가에 나타난 XX를 토대로 보면 그 의미를 무엇으로 볼 수 있어? 이런 방식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1번 지시적 설명, 2번 인과적 설명, 3번 합리적 설명, 의미를 나타내는 설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순서대로 다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써주는 게 좋다. 자, 일단 그러면 제시문을 한번 봅시다. 나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연습을 할 때는요, 설명해야 될 대상이 뭔지부터 정확히 찾고 나 스스로 설명하는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될 제시문부터 한번 봅시다. 미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줄 수도 있을까? 미술이 우리에게 기쁨이나 슬픔을 주듯 우리를 의식 있는 시민으로 교화시킬 수 있을까? 자, 일단 나 제시문은 설명해야 될 대상이 미술입니다. 미술. 보니까 미술이네요. 그죠? 미술이 우리에게 기쁨이나 슬픔을 주듯 우리를 의식 있는 시민으로 교화시킬 수 있을까? 미술을 어떤 교화의 수단으로 보나요? 또한 죄악이나 관람자를 구원해내는 기능을 했던 기독교 미술의 재단화처럼 근대의 비종교화 역시 이기적인 습성의 관람자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아, 미술을 어떤 정치 권력의 수단, 교화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네요. 과연 미술의 힘은 정치 권력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자크 루이 다비드는 적어도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시절, 프랑스가 혁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을 당시에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미술이 정치 권력, 시민을 교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나 제시문의 핵심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자크 루이 다비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때 다비드는 바람직한 예술을, 갤러리를 도덕적인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아, 미술이 어떤 교화의 수단, 뭔가 미술 작품을 보고,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을 통해서 도덕적 교화를 하기를 원했던 거네요. 그래서 영웅, 희생자, 순교자들이 줄줄이 나오는 다비드의 그림들은 공동체에 대한 신념으로 박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술을 어때요?
교화의 수단으로 썼다라는 거네요. 그죠? 정치 권력의 어떤 수단으로. 그의 그림은 마치 웅대하고 웅장한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라. 그러면 당신은 파편화된 개인의 존재성을 벗고 거룩한 시민의 연대에 가담하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다비드는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미술의 힘이 단순한 쾌락 매체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술은 사람들을 주의를 집중시키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충격과 매우 유쾌한 뿐 아니라 가까움, 두려움도 환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간의 삶과 역사도 변화시켜 마땅하다고 했다. 미술에 대한 이러한 신념으로 무장한 다비드는 그 열정을 매우 정제된 표현 방식으로 드러내 근대의 시각적인 정치 선전을 시도하게 된다. 나가 말하는 건 뭐죠? 미술이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자, 그럼 내가 설명해야 될 건 뭐예요? 나에서 설명해야 될 건 뭐죠? 미술은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를 말하는 게 지금 가의 핵심이네요. 그러면 아마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라고 하면 미술이 정치 선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미술이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개념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술이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의 어떤 의미를 내가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찌됐건 미술이 정치 권력의 어떤 수단으로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면 왼쪽에는 미술은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나는 설명해야 돼. 미술이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의 의미는 미술이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 미술이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나 원인은 무엇 때문이야? 미술이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의 의미는 뭐야? 요 세 가지 중에 설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찾아야 돼. 그런 생각으로 뭘 읽어라? 가를 읽어라. 알겠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의식적으로 내가 가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에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미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언어는 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간이 고안해낸 기호 체계이다. 인간이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 전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언어 기호를 상징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지만 표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실제로는 다른 궁극적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일 때가 많다. 그 궁극적 목적이란 무엇보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의도했던 반응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따라 듣는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감화라고 한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감화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성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감화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감화. 자, 가에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 수단이에요. 그죠?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발화를 통해서, 그죠? 화자가 발화를 통해서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화자가 언어를 통해서 청자에게 감화를 일으키는 어떤 의사소통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죠? 자, 이런 의사소통의 과정을, 언어의 과정을 미술로 확대시켜서 생각해 보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요? 미술이 정치선전 수단이 될 수 있네요. 그죠? 미술이 어때요? 미술을 생각해 보자. 미술 작가가 그림을 통해서 뭘 해요? 감상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공동체에 대한 신념을 그려놨더니 감상자가 어때요? 감동을 먹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가능해져? 작가의 의도를 전달해서 어떤 시민으로 교화, 윤리도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미술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 선전의 도구로서 미술이 쓸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언어의 측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시켜 보니 미술의 측면에서도 이런 똑같은 어떤 논리 구조가 이루어지더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면은 가에 나타난 언어가 화자가 어떤 청자에게 언어를 통해서 어떤 감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나에 나타난 미술 작가 또한 작품을 통해서 감상자들에게 윤리도덕적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정치선전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1:1 대응이 되는 어떤 개념적 설명이 되는 거고, 인과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미술이 정치선전의 수단으로 쓸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미술이 정치선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가에 나타난 언어의 특징을 참조하면 미술과 언어는 어떤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미술이 언어가 화자와 청자가 언어를 통해서 뭔가 감화를 하는 것처럼 미술 또한 어떤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작가에게 감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선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인과적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개념적 설명을 하거나 인과적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미술에까지 확장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 제시문의 포지션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것들을 이렇게 뒤에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시답을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창의적 사고 세 번째 설명합시다. 유비입니다. 유비. 자, 유비는 확대 축소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유비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그런 낯선 것들을 제시해요. 유비는 A와 B, C와 D가 있다면 A와 B, C와 D를 제공을 해주는데 A, B, C, D가 다 낯설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여. 그런데 이것들 사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음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비라고 하는 A 대 B는 C 대 D의 관계와 같다라는 형태입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와 B의 관계가 X로 규정된다면 C와 D의 관계도 X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에서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련 없어 보이는 것 사이에 동일한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제가 저기 그 논술천재 워크북에서 이 유비 문제, 논리적 사고 문제 조금 넣어놨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논술천재 강의가 다 끝나는 대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실제로 논제를 풀어보시면 대략 조금 더 정확히 이해될 겁니다.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어때요? 자라와 소뚜껑. 두 개, 자라와 놀란다. 소뚜껑과 놀란다. 어떤 관계가 있어요? 둘 다 어떤 유사한 모양이라는 관계, 모양이라는 유사성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죠. 그죠? 그러니까 유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비적 문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비 문제가 그래서 자주 나오던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연대하고 서강대예요. 근데 서강대는 최근에 유형을 바꿔서 유비와 관련된 문제가 작년부터 조금 바꿔서 안 내는데 과거의 서강대 문제 보면 유비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자, 연세대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012년도 인문 기출문제 2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반드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직접 풀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잠깐 멈췄다가 직접 풀어서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문제를 한 번에 처음에 잘 쓰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거의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확하게 쓰는 학생은 의외로 드문 것 같아요. 자, 가가 프랭크 길브레스의 벽돌 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 와, 과학적 관리법은 유명하죠, 그죠? 법은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도 적용하여 채용 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하의 실험 결과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 과정을 설계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정해진 원칙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가에서는 프랭크 길브레스가 말하는 어떤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서 어떤 벽돌공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치는 요소를 다 따진 다음에 작업 속도를 늦추는 것은 최대로 다 제거를 해버리고 작업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표준적 모델을 만든 걸 의미합니다. 표준화죠,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데가 맥도날드죠, 그죠? 맥도날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음식 제조의 표준화입니다. 어디서든 어떤 표준적 방법으로 온도는 몇 도, 감자튀김은 몇 도씨의 기름에 몇 분간 어떻게 튀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 놓았죠. 그래서 프랭크 길브레스의 어떤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벽돌공이 벽돌을 쌓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제시문이 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실험이에요. 실험.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시각적 인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진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줬냐면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을. 그래서 사진은 희미한 정도와 공개 시간, 이 두 가지로 준 거예요. 그래서 공개 시간은 122초, 35초, 13초, 희미한 정도는 상중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희미한 사진을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한 정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즉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이 최초 공개의 희미한 정도가 높을 때, 자, 희미한 사진은 어때? 희미하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그만큼 어렵겠죠. 희미한 정도가 낮으면 어때요? 높겠죠. 자, 공개한 시간이 어때요? 공개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확히 잘 인지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진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사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진을 오랫동안 볼 수 있으면 어떤가요? 사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가능해집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문제 봅시다. 문제가 묻는 건 뭐냐면 프랭크 길브레스가 이야기한 어떤 과학적 관리법, 즉 불필요한 어떤 것들을 제거하고 가장 효율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업무를 계획하는 걸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와 나의 실험 결과를 결합해서 즉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의 실험 결과를 활용해서 신입사원 채용 결과를 설계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해라. 즉 학생들이 가나를 통해서 전혀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하라는 문제입니다. 글자 분량은 1000자고요. 알겠죠? 자,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정해진 원칙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뿐. 자, 이렇게 조건이 정해져 있을 때 이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 반드시 여러분 미리 풀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건 유비예요, 유비. 자, 사진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무엇과 같아요? 선명도와 보는 시간. 그러면 대학이 요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을 건가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진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딱 업무 능력이 최적화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서류의 양은 뭐랑 같아요? 선명도랑 같아요.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입사원에 대한 정보가 어때요? 디테일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서류의 양이 정말 무한하다고 해봐. 그러면은 어때요? 효율적이지 않죠. 적절한 서류의 양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가 적절한 선의 서류 양인지, 즉 업무 능력과 관련된 어떤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랑 연결돼요? 선명도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희미한 사진을 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죠? 길면 길수록 사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늘었죠. 그죠? 그럼 면접 시간입니다. 면접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면접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하라? 프랭크 길브레스가 만든 것처럼 효율적 관계로 세팅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비적 관계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것들을 관계 있는 것으로 관계 맺는 사고가 뭐예요? 유비적 사고입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어려워요. 예전에 이제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또 어디지? 뭐 연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자주 냈었죠, 그죠? 대략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서류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양은 직무와 관련해서 그 사람의 직무 능력을 선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를 요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하기 따라 나름입니다. 서류에 필요한 서류를 예를 들어 경력, 증명서, 그죠? 전공과 관련된 어떤 학점, 그리고 관련 어떤 자격증,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되고요. 면접에서는 어떻죠? 낸 서류를 면접도 무한대 길게 하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잖아. 낸 서류의 업무 능력의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서 어때요? 면접을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대략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되는지 대략 감이 잡히나요? 자, 대학이 이렇게 유비적 관계를 물어볼 때는 이런 어떤 형태를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비적 사고는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사고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고, A 대 B는 C 대 D와 관계가 같다. A, B, C, D. 자, 서로 관계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X라는 관계로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유비적 사고의 핵심이다. 자, 창의적 사고 정리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관점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사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논술 문제는 제시문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는 그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플러스 알파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해 주길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제시문에 없는 새로운 어떤 기준을 조금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관점이나 기준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실천적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현실의 어떤 유용성이 있어야지 그냥 기준만 제시했다고 창의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확대 축소를 통해서 시간이나 범주를 넓히거나 좁히는 사고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걸 오늘날로 확대하거나, 그죠? 아니면 좁은 범위를 넓은 범위로 확대시키거나. 자, 이 과정에서 두 대상 사이의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조금 드러나야 됩니다. 자, 유비는 서로 관계없는 것을 관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사고예요. 이 과정에서 관계를 맺는 논리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됩니다. 자, 유비적 사고, 창의까지는 이렇고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는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면 의외로 많이 써먹을 수 있고, 꼭 뭐 논술 시험이 아니더라도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설명할 것이 조금 타이트해서 설명은 안 했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뉴턴 같은 학자들도요, 뉴턴이 뭔가 기발한 사고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사과 있죠, 사과. 사과가 뚝 떨어지잖아요.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사과가 뚝 떨어집니다. 사과를 계속 올려봅니다. 계속 사과가 계속. 그러면 뉴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과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20m 높이에서 떨어져. 그래서 계속 올려봅니다. 올려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 떨어지지 않을 거야 를 생각한 거예요. 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를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지구 밖에 있는 저기 먼 별은 지구로 안 떨어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생각한 건 확대예요. 확대. 길게 확대해 본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여 본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끝까지 안 밀어붙여요. 그래서 이 사과를 끝까지 올려보세요. 계속 올려보세요. 그러면 뉴턴이 생각한 건 뭐냐면, 저기에 있는 태양은, 별은 지구로 안 떨어지는데 왜 사과는 떨어질까? 그러면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힘이 동일해주는 순간이 나타날 것이고, 그 너미를 넘어서면 어때요? 넘어서면 지구의 중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나올 거다. 그래서 뭘 생각하죠? 질량과 어떤 거리에 반비례하는
만륜력의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뉴턴의 만륜력의 법칙은 여러분 뭐 이과는 아니, 저는 이과 출신이라 이과생들은 어때요? 그게 어디도 쓰이나요? 전자의 쿨롱의 법칙에서 전자들 간의 어떤 힘을 계산하는데도 다 쓰이잖아요. 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창의적 사고는 정말 많이 필요한 사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잠깐 끝마쳐야 되는데 잠깐 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살아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사고가 사실 창의적 사고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다른 것에 적용을 해봐야지. 안 해. 그냥 배웠던 것만 단순 반복 노동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창의적 사고는 아주 중요한 사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논법.com에 질문 남기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어지간하면 제가 받습니다. 자, 오늘 36강 창의적 사고 설명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